이게 제사입니까? 사람을 개돼지처럼 부려먹는 노예판이잖아요. 남편 준호 씨의 외침이 인천 송현동 집안을 뒤흔들었습니다. 다음 순간 쾅! 제사상이 뒤집히며 음식과 국물이 사방에 튀고 접시들이 와장창 깨졌습니다. 시아버지 박노인은 지팡이를 들고 고함쳤고 시어머니 이 여사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친척들이 놀란 눈으로 우리를 노려보는 사이 저는 남편의 팔을 붙잡고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평범한 제사가 어떻게 이런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많은 사연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반갑게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년. 손등에 새겨진 화상 자국을 세어봤습니다. 하나, 둘, 셋. 15개. 기름이 튀어올라 살갗을 태운 흔적들이 세월의 지층처럼 겹쳐져 있었습니다. 이게 제 20년의 증거였습니다. 인천 송현동 2, 3층 주택에서 보낸 며느리로서의 세월, 한 번도 인정받지 못한 노동의 역사. 성의가 없어.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을까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니 이미 박혀서 살 속으로 파고들도록 들었던 그 말 새벽 2시까지 200개가 넘는 전을 부치고 손목이 부러질 것 같은 고통을 참으며 탕을 끓이고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면서도 나무를 묻힌 것이 성의가 없다니. 제사상 앞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며느리로 인정받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첫 제사 준비를 하던 26살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시어머니 이 여사는 부엌 문턱에 서서 제 손놀림을 하나하나 지켜보셨습니다. 그 매서운 시선 아래서 전을 뒤집던 제 손은 부들부들 떨렸고 결국 전 하나를 태워버렸습니다. 그때 들었던 한숨 소리, 큰 며느리는 이러지 않았는데. 그 한마디가 20년 제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1년에 2번씩 명절 제사와 기일 제사를 합치면 40번이 넘는 제사를 준비했습니다. 매번 이틀 전부터 시작되는 전쟁. 시장 장바구니 10개를 양손에 들고 3번을 왔다 갔다 하고 재료를 다듬고 밤을 새워 전을 부치고 탕을 끓이고 나무를 묻히고 과일을 깎고 상을 차리고 설거지를 하고 다시 정리하는 그 끝없는 순환. 손등의 화상 자국 말고도 증거는 많았습니다. 손목에 자리 잡은 만성 통증, 제사 때만 되면 비명을 지르는 허리, 밤새 서 있어서 퉁퉁 부은 종아리. 하지만 그 어떤 상처보다 더 아픈 것은 이 모든 고통이 이 집안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영수가, 이번엔 전 좀 넉넉히 붙여라. 작년엔 모자라서 창피했다. 시아버지 박 노인의 말씀이 들릴 때마다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부서져 내렸습니다. 창피하셨다니. 제가 새벽 2시까지 부친 전이 모자라서 온 집안 어른들 앞에서 창피하셨다니. 큰 며느리는 전 몇 개만 붙여도 정성이 보이는데 넌 이렇게 많이 해놔도 왜 그 모양이니? 정성이 보인다고요? 정말이지 이 집에서 제 노력은 대체 뭐란 말입니까? 밤새 부친 200개의 전이 정성이 아니라면, 피 묻은 손가락으로 다진 고기가 성의가 아니라면, 기름의 화상, 입은 손등이 증거가 아니라면 도대체 뭐가 정성이란 말입니까? 하지만 저는 그저 내 어머님하고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노동은 당연한 것이고, 며느리의 희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며느리의 고통은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으니까요. 20년 동안 단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고했다, 고맙다, 잘했다 같은 말은 이 집 사전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돌아오는 건 언제나 비교와 비난뿐이었습니다. 큰 며느리 선영과의 끝없는 비교, 이것도 제대로 못하냐는 핀잔,
작은 집은 항상 부족하다는 냉소. 46살이 된 지금도 여전했습니다. 26에 시집와서 중년의 문턱을 넘었지만 이 집에서 제 위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익숙해졌다는 게 더 무서운 일이었으니까요. 제사상 앞에서 절을 올릴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조상님들은 제 마음을 아실까요? 이렇게 무시당하고 짓밟히면서도 차린 이 상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이실까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며느리는 울면 안 되니까요. 며느리는 힘들다고 말하면 안 되니까요. 며느리는 그저 보이지 않는 존재로 남아야 하니까요. 20년. 그 긴 세월 동안 저는 한 번도 온전한 사람으로 대우받지 못했습니다. 그저 일하는 기계였고, 당연히 희생해야 하는 도구였고, 비교당해도 되는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남편 준호가 제사상을 엎어버린 그날 제사 이틀 전 오후 4시, 시장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손에는 커다란 장바구니 3개가 들려 있었고 시어머니가 건네준 장보기 목록은 빼곡했습니다. 전재료, 나물재료, 탕재료, 과일, 떡, 약과 재료까지 한 번에 다 살 수 없는 양이었습니다. 첫 번째 왕복. 시장 골목을 누비며 신선한 무와 다시마, 멸치를 샀습니다. 생선 코너에서는 동태를 골랐고 정육점에서는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샀습니다. 장바구니 3개가 금세 무거워졌습니다. 집까지 10분 거리지만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길은 30분처럼 느껴졌습니다. 손잡이가 손바닥에 파고들어 붉은 자국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왕복. 이번엔 채소를 샀습니다. 시금치, 고사리, 도라지, 콩나물, 호박, 버섯, 양파와 마늘도 한 망씩 샀습니다. 두부는 4모를 샀고 계란은 2판을 샀습니다. 또다시 장바구니가 무거워졌고 어깨가 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왕복. 과일 코너에서 배, 사과, 밤, 대추를 샀습니다. 떡집에서 시루떡을 주문했고 약과 재료로 쓸 밀가루와 참기름, 꿀을 샀습니다. 마지막 장바구니까지 가득 차자 양손이 저리기 시작했습니다. 10개가 넘는 비닐봉지가 손가락을 조였고 집에 도착했을 땐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습니다. 영수가 재료 신선한 거 샀어? 작년엔 생선이 좀 질긴 것 같더라. 시어머니의 말씀에 네, 어머님하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울컥했습니다. 3번이나 시장을 왔다 갔다 하며 가장 싱싱한 것만 골랐는데 작년 것이 질겼다니. 저녁 7시부터 재료 손질이 시작되었습니다. 명태포를 찍고 도토리를 불리고 녹두를 씻었습니다. 시금치와 고사리를 데치는 동안 부엌에는 김이 가득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동그랑땡 반죽을 만들기 위해 두부를 으깨고 돼지고기를 다졌습니다. 칼질을 하는 손목이 시큰거렸지만 양파를 잘게 썰고 당근을 다지는 손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밤 9시 본격적으로 전을 부치기 시작했습니다. 동그랑땡, 동태전, 호박전, 김치전, 파전, 버섯전 6종류였습니다. 프라이팬을 달구고 기름을 두르자 지글지글 소리가 났습니다. 첫 번째 동그랑땡을 올리는 순간 기름이 튀어올라 손등을 때렸습니다. 아! 작은 비명을 삼켰습니다. 붉게 부어오르는 손등을 보며 찬물에 살짝 식혔지만 다시 프라이팬 앞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1개, 2개, 3개. 전을 뒤집는 손놀림이 기계적으로 반복되었습니다. 10시가 넘어서야 동그랑땡이 끝났고 이제 겨우 한 종류였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부엌 바닥은 기름으로 미끄러워졌습니다. 발을 잘못 디디면 넘어질 것 같아서 조심조심 움직였습니다.
싱크대는 설거지거리로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프라이팬은 계속 기름을 머금고 무거워졌습니다. 손목이 꺾일 것 같았지만 호박전을 뒤집는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새벽 1시 파전을 뒤집다가 그만 프라이팬을 놓쳐버렸습니다. 쨍그랑 뜨거운 기름이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급히 행주로 닦아냈지만 기름 얼룩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왜 저만 이렇게 고생해야 하는 걸까요? 왜 아무도 제 수고를 알아주지 않는 걸까요? 여보, 무슨 소리야? 남편 준호가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나왔습니다. 괜찮아, 실수로 떨어뜨렸어. 이 시간까지 아직도 하고 있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화상으로 빨갛게 부어오른 손등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뭐야? 손이 왜 이래? 괜찮아, 늘 있는 일이야. 늘 있는 일.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게 늘 있어도 되는 일인가요? 새벽 2시가 되어서야 마지막 버섯전까지 끝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온몸이 쑤셨습니다. 특히 허리와 손목이 심했습니다. 발바닥은 붓고 아파서 제대로 펴지지도 않았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큰 며느리 선영이 오면 어떤 말을 할까? 또 뭐가 부족하다고 할까? 걱정과 불안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1시간밖에 자지 못했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나물을 무치고 탕을 끓여야 했으니까요.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휘청거렸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밑이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고 얼굴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노동은 당연한 것이니까요. 며느리의 고통은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저는 또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전쟁을 향해 제사 당일 오전 8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큰 며느리 선영의 목소리였습니다. 밝고 경쾌한 그 목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습니다. 저는 탕을 끓이던 손을 멈추고 잠시 숨을 고르며 앞치마의 기름 얼룩을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이틀 밤낮 부엌에서 살다시피 한 흔적은 지울 수 없었으니까요. 거실로 나가보니 선영이 서 있었습니다. 화사한 크림색 원피스를 입고 손목에는 금팔찌가 반짝거렸습니다. 막 파마한 머리는 윤기가 흘렀고 선명한 붉은색 립스틱까지 완벽하게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며 서 있는 그녀는 마치 드라마 주인공 같았습니다. 반면 저는 묵은 때가 낀 앞치마를 두르고 부스스한 머리에 맨얼굴인 채로 서 있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큰 며느리. 멀리서 오느라 힘들었지? 시어머니가 선영의 손을 잡으며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선영은 겸손하게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남편 큰아주버님은 정장 차림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는 과일 상자 하나만 달랑 들고 계셨습니다. 백화점 포장지로 정성스럽게 쌓인 고급 과일 상자. 재수 씨, 수고 많으시네요. 큰아주버님이 부엌을 슬쩍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인 부엌, 기름으로 범벅이 된 가스레인지, 온갖 재료가 널브러진 조리대가 한눈에 들어왔을 겁니다. 아니에요, 아주버님. 저는 작게 대답하고 다시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선영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앞치마는 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냥 원피스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동서, 아직 전이 남았구나. 내가 좀 도와줄게. 선영이 프라이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이미 새벽부터 준비해둔 동태전 반죽을 가리켰습니다. 선영은 반죽 한 국자를 떠서
프라이팬에 올렸습니다. 바나나. 그리고는 젓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뒤집었습니다. 어머, 이거 반죽이 좀 묽은데. 동서, 밀가루 좀 더 넣었어야지. 선영의 말에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반죽은 완벽했습니다. 제가 수십 번 만들어 본 그 농도였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형님. 선영은 전 한 개를 다 붙이더니 손을 털었습니다. 딱 한 개. 제가 밤새 붙인 전이 200개가 넘는데 그녀는 딱 한 개를 붙였습니다. 아이고, 기름 냄새 옷에 배겠어. 그리고는 거실로 나가버렸습니다. 앞치마도 두르지 않았으니 옷에 기름이 튈 리 없었지만 그녀는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손을 털며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전 좀 붙였어요. 모양이 예쁘게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우리 큰 며느리가 고생했네. 손에 기름 냄새 배웠겠어. 시어머니가 선영의 손을 잡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깨끗하고 매끈한 그 손. 매니큐어까지 발라진 손톱. 반면 저는 부엌에서 그 광경을 보며 제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화상으로 빨갛게 부어오른 손등, 거칠어진 손가락, 손톱 밑에 낀 음식물 찌꺼기. 정말 웃기는 일이었습니다. 전 한 개 붙인 사람의 손을 걱정하시면서 200개를 붙인 제 손은 쳐다보지도 않으시다니. 거실에서 가족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큰 며느리는 역시 달라. 몇 개 안 붙였는데도 모양이 이렇게 예쁘네. 시아버지가 선영이 붙인 전 한 개를 보며 칭찬했습니다. 작은 며느리도 열심히 했는데 아무래도 손맛이 다르지. 손맛이 다르다고요? 저는 부엌에서 그 말을 듣고 프라이팬을 든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손맛이 아니라 칭찬의 기준이 다른 거잖아요. 큰 며느리가 하면 예쁘고 작은 며느리가 하면 그저 그런 거잖아요. 오전 내내 선영에 대한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역시 큰 며느리는 교양이 있어. 서울에서 사니까 세련미가 다르네. 큰 집 며느리가 있어서 우리 집안 품격이 올라가. 저는 부엌과 거실을 오가며 무거운 탕 냄비를 나르고 전 접시들을 날랐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거실에서는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모두의 시선은 소파에 우아하게 앉아 차를 마시는 선영에게 향해 있었습니다. 형수님, 커피 좀 타다 줘요. 큰아주버님이 편하게 다리를 꼬며 말했습니다. 저는 탕을 끓이다 말고 커피를 탔습니다. 컵을 들고 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1시간밖에 자지 못한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선영이 과일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사과 4개. 딱 4개만 정성스럽게 깎아서 제사상에 올렸습니다. 저는 그 전날 밤 배, 사과, 밤, 대추를 수십 개씩 준비했는데 그녀는 사과 4개만 깎았습니다. 우와, 큰 며느리가 과일을 이렇게 예쁘게 깎았네. 역시 큰 며느리 손은 다르구만. 이렇게 정성스럽게 깎다니 대단해. 온 집안 식구들의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사과 4개에 쏟아지는 그 찬사.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하며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눈물이 나려고 했지만 꾹 참았습니다. 선영은 제가 이틀 밤낮 쏟아부은 노동의 1%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 1개, 사과 4개.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온 집안의 칭찬을 독차지했고 저는 한마디 인정도 받지 못했습니다. 정말이지, 이게 공평한 건가요? 정말이지, 이게 가족인가요? 저는 설거지하는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가을 하늘이 보였지만 제 마음속은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는 시간이 되자 저는 부엌과 거실을 쉴 새 없이 오갔습니다. 무거운 탕 냄비를 들어 올릴 때마다 허리가 삐걱거렸습니다.
전 접시를 나를 때마다 손목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물 그릇들을 옮길 때마다 발바닥이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 박 노인은 거실에서 시계를 보며 재촉하셨으니까요. 영수가 좀 빨리 좀 해. 시간 없어. 네, 아버님. 저는 그렇게 대답하며 더 빨리 움직였습니다. 친척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 큰 며느리 왔네. 역시 큰 며느리는 달라. 고모님이 들어오자마자 소파에 앉은 선영을 칭찬했습니다. 선영은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은 완벽한 모습이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부엌에 있나? 네, 고모님. 음식 준비하고 있어요. 남편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래, 당연히 해야지. 가까이 사는데. 또 그 말이었습니다. 가까이 산다는 것. 시댁에서 차로 10분 거리에 산다는 것이 제 운명을 결정지었습니다. 서울에서 2시간 거리에 사는 큰 집은 편하게 올 수 있고 10분 거리에 사는 저는 모든 일을 도맡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논리. 삼촌들이 도착했습니다. 거실이 점점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리고 시작되었습니다. 돈 이야기가. 큰 집, 이번에 제사 비용 많이 보냈다며? 네, 300만 원 보냈습니다. 큰아주버님이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거실에 잠시 감탄하는 소리가 퍼졌습니다. 역시 큰 아들이야. 든든하구만. 큰 집이니까 당연한 거죠. 그때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집은 100만 원 냈지.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에이, 그것뿐이야? 형은 300만 원인데. 삼촌의 말에 거실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국자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낸 게 돈뿐인가요? 이틀 밤낮 잠도 못 자고 일한 제 노동은 대체 얼마인가요? 친척들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큰 집이 있어서 이 집안이 든든해. 맞아, 큰 며느리도 교양 있고 돈도 잘 벌고 서울에서 사니까 다르지. 저는 탕국자로 국물을 떠서 간을 봤습니다. 하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귓속으로 파고드는 그 말들이 미각을 마비시켰습니다. 제사상 차림이 거의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가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영수가 탕 다 됐어? 네, 어머님. 거의 다 됐어요. 시어머니는 냄비를 들여다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두부가 좀 큰데 먹기 좋게 잘게 썰었어야지. 죄송해요, 어머님. 큰 며느리 같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그 말에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새벽 5시부터 정성스럽게 끓인 탕이 두부 크기 하나 때문에 폄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제사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접시를 올리고 뒤로 물러섰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으며 앞치마는 온갖 음식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때 선영이 일어나 과일 접시를 조정했습니다. 제가 놓은 과일 위치를 살짝 바꾸는 것뿐이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놓는 게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요. 역시 큰 며느리는 센스가 있어. 시어머니가 감탄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혼잣말을 삼켰습니다. 내가 2시간 동안 고민하며 놓은 건데. 제사 시작 전 친척들이 모여 앉았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끝없는 비교와 모욕이. 그나저나 작은 집은 이번에 정말 편했네. 막내 고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고모님? 준호가 물었습니다. 돈은 큰 집이 다 내고 음식은 뭐 집에서 만들면 되니까. 집에서 만들면 된다고요? 저는 부엌 문틈에서 그 말을 듣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틀 밤낮이 그냥 집에서 만들면 되는 일인가요? 작은 집은 무임승차네, 무임승차. 작은 삼촌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혀 농담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실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저만 빼고 모두가 웃었습니다. 고모님, 그건 좀. 준호가 말하려 했지만 큰아주버님이 가로막았습니다. 철수야, 농담이잖아.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농담. 모든 게 농담이었습니다. 제 희생도, 제 고통도, 제 노동도 모두 농담거리였습니다. 작은 며느리도 나름 열심히 하는데 누군가 그렇게 말했지만 곧 다른 목소리에 묻혔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다가 아니지. 타고난 게 있어야지. 큰 며느리는 뭐랄까, 품격이 있잖아. 맞아. 같은 일을 해도 결과가 다르지. 저는 부엌으로 완전히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싱크대에 양손을 짚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스테인리스 싱크대에 작은 물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타고났다고요? 품격이 다르다고요? 무임승차라고요? 20년 동안 이 집안을 위해 흘린 제 땀은 대체 뭡니까? 화상으로 얼룩진 제 손은 뭡니까? 끊어진 허리는 뭡니까? 거실에서는 여전히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래도 큰 집이 있으니 든든하지. 맞아. 우리 집안의 기둥이야. 작은 집도 나름 역할을 하는데 가까이 사니까 당연한 거지, 뭐. 당연하다는 것. 그 말이 제일 무서웠습니다. 제 희생이 당연하다는 것, 제 노동이 가치 없다는 것, 제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때 준호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여보. 준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을 보는 순간 알았습니다. 뭔가가 끓어오르고 있다는 것을, 곧 폭발할 것이라는 것을. 하지만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습니다. 그 폭발이 얼마나 거대할지, 그 폭발이 우리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제사상 앞에 모두가 모였습니다. 저는 거실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꼿꼿이 서 있어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제사상 앞에서 흐트러진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되니까요. 손으로 벽을 살짝 짚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 준호는 제 옆에 서서 제 상태를 계속 확인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부어오른 손등을 향했다가 땀으로 젖은 앞치마를 거쳐 핏기 없는 제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그의 턱에 힘이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다가 펴기를 반복했습니다. 향을 피우고 절을 올리는 순서가 시작되었습니다. 남자들이 앞줄에 섰고 여자들은 뒷줄에 섰습니다. 저는 절을 올리다가 그만 휘청했습니다. 1시간밖에 자지 못한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준호가 재빨리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걱정 때문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사 중에 이게 뭐야? 누군가 혀를 찼습니다. 아마 작은 고모였던 것 같습니다. 체력 관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제사가 계속되는 동안 저는 간신히 버티고 섰습니다. 옆에서 준호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제사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계속 저를 쳐다보며 걱정하고 친척들의 반응을 살피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음복 시간이 되었습니다. 친척들이 제사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큰 삼촌이 탕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더니 말했습니다. 국이 좀 싱겁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새벽부터 몇 번이나 간을 맞췄는데 싱겁다니. 영숙이가 간을 제대로 못 맞춘 것 같아.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준호의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컸습니다. 땡그랑.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준호의 팔을 살짝 잡았습니다. 진정하라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팔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고모님들이 선영이 부친 전을 먹으며 감탄했습니다. 이 전은 정말 맛있는데 역시 큰 며느리 손맛이 달라. 그 전은 선영이 부친 단 한 개였습니다. 나머지 수백 개는 제가 밤새 부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칭찬은 오직 그 한 개에만 쏟아졌습니다. 준호의 젓가락이 공중에 멈췄습니다. 그는 음식을 입에 가져가지 못한 채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관자놀이에 핏줄이 붉어져 나왔습니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돈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내년엔 제사 비용을 좀 더 늘려야겠어.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물가도 오르고 제수용품도 비싸지고 그럼 큰 집에서 더 보태야겠네요. 선영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돈은 있으니까요. 거실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제 귀를 찔렀습니다. 돈은 있으니까요. 우리는 돈이 없으니까요. 대신 노동으로 갚으니까요. 준호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하지만 그 움직임에서 억누른 분노가 느껴졌습니다. 작은 집은 다음엔 돈 좀 더 준비해야겠어. 막내 고모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맞아, 무임승차는 안 되지. 또 그 말이었습니다. 무임승차. 준호의 얼굴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 부분부터 빨개지더니 귀까지, 이마까지 번져갔습니다.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분노로 온몸의 혈액이 얼굴로 몰려서 그런 걸까요? 아버지. 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위험할 정도로 낮았습니다. 영숙이가 이틀 밤낮 고생했습니다. 잠도 못 자고 이 모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준호를 쳐다봤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 아니냐? 시아버지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가 제사 음식 준비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그걸 가지고 뭘 따져? 그 순간이었습니다. 준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진 것은 저는 그 눈빛을 알았습니다. 결혼 20년 동안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빛. 분노를 넘어선 무언가. 결심, 결단.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결의. 그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턱이 경련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당연하다고요? 준호의 목소리가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형님은 300만 원 냈다고 영웅 대접받는데 우리는 뭡니까? 야, 철수야. 큰아주버님이 경고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돈하고 음식 준비가 같냐? 왜 다릅니까? 둘 다 희생이고 노력인데요. 준호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제발 그만하자고. 더 이상은 안 된다고. 하지만 준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20년입니다. 20년 동안 영숙이는 인정 한 번 못 받고. 철수야, 조용히 해. 시아버지가 버럭 소리치셨습니다. 지팡이를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쿵. 그 소리가 무겁게 울렸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폭풍이 온다는 것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곧 이 집안의 모든 것이 뒤집어질 거라는 것을. 제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절을 올리려는 순간 막내 고모가 또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그나저나 작은 집은 정말 무임승차했네. 돈은 큰 집이 다 내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헉! 준호가 벌떡 일어서며 제사상 끝을 잡았습니다.
모든 게 너무 빠르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소리치기도 전에, 누가 말리기도 전에 제사상이 통째로 뒤집어졌습니다. 와장창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음식들이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접시가 깨지는 소리가 귀를 찢었습니다. 제가 이틀 밤낮 만든 전이 바닥에 널브러졌습니다. 탕 냄비가 엎어지며 뜨거운 국물이 카펫에 스며들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경악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음식들, 깨진 접시 파편들, 벽에 튄 국물 자국들. 아이고! 시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질 듯 휘청거렸습니다. 선영이 황급히 시어머니를 부축했습니다. 이 미친 자식이. 시아버지가 지팡이를 들고 준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지팡이가 준호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똑바로 서서 시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불효자식, 감히 제 사상을. 불효요? 준호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누가 불효입니까? 20년 동안 영숙이를 노예처럼 부려먹은 게 효도입니까? 뭐, 노예. 큰아주버님이 준호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두 사람이 몸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비명을 지르며 그들 사이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만해요. 제발 그만하세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큰아주버님의 주먹이 준호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준호가 비틀거렸습니다. 코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저는 준호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를 붙잡고 일으켰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피가 뚝뚝 떨어져 제 앞치마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준호가 다시 일어섰습니다. 입술이 터져 있었고 광대뼈가 붓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년이야. 20년 동안 영숙이가 받은 모욕에 비하면. 당장 나가. 다시는 이 집에 발도 들이지 마. 시아버지가 현관문을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충격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거실은 완전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제가 이틀 밤낮 준비한 모든 것이 쓰레기가 되어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닌 묘한 해방감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음식이 바닥에 널브러진 것을 보며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만들지 않아도 되는구나. 조상님들한테 무슨 낯으로. 시어머니가 울부짖었습니다. 조상님들. 저는 엎어진 제사상을 내려다봤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조상님들도 이해하시지 않을까요? 며느리가 인간 이하로 취급받는 것을요. 친척들이 모두 저희를 노려봤습니다. 그 시선들 속에는 경악, 분노, 멸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저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 봐, 역시 작은 집은 수준이 다르지. 가자, 여보. 준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피가 묻은 손으로. 안 돼. 사과해야 해. 어서 사과해. 저는 울면서 준호를 붙잡았습니다. 이러면 정말 끝이었습니다. 가족에게서 영원히 쫓겨나는 것이었습니다. 사과? 내가 왜? 준호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없었습니다. 여보가 이렇게 무시당하는 걸 어떻게 참아? 익숙해. 20년 동안 그래 왔으니까. 그 말을 하면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익숙해졌다는 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 인간 이하의 대우에 익숙해진다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인지, 결국 우리는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아버지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호적에서 팔 거야. 다시는 오지 마. 현관문이 우리 뒤로 쾅 닫혔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관뚜껑이 닫히는 소리처럼 무겁게 울렸습니다. 차에 올라타자마자 준호가 말했습니다. 미안해. 더 이상 못 참겠었어.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울기만 했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제 사상이 엎어지는 순간 제 인생도 함께 엎어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 한구석이 시원했습니다.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더 이상 그 집에 가지 않아도 된다는 해방감이었을까요? 차창 밖으로 시댁이 멀어져 갔습니다. 20년을 보낸 그곳이, 제 모든 희생을 묻어둔 그곳이 점점 작아져 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밤, 준호는 서재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코피는 멈췄지만 광대뼈는 시퍼렇게 멍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얼음 주머니를 가져다 대주려 했지만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보, 영수증 있지? 장 본 거. 준호가 물었습니다. 저는 지갑에서 영수증을 꺼냈습니다. 시장에서 3번, 마트에서 2번, 총 5장이었습니다. 준호는 엑셀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항목을 하나씩 입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재료 8만 원, 나물 재료 5만 원, 탕 재료 3만 원, 과일과 떡, 약과 재료까지. 재료비만 총 28만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공인비였습니다. 당신이 일한 시간을 계산할 거야. 준호가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전날 밤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5시간, 당일 새벽 5시부터 오후 1시까지 8시간. 총 13시간 최저 시급으로만 계산해도 12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전문 요리사 시급인 2만 원을 적용했습니다. 26만 원. 설거지 시간, 상차림 시간, 정리 시간까지 더하니 공인비가 45만 원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장보러 다닌 교통비와 가스비, 전기세까지 합치니 총 8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가 현금으로 100만 원 냈지. 그럼 실제로는 180만 원을 쓴 거야. 준호가 마지막 칸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친척들의 모욕성 발언 비용으로 환산 불가, 존엄 훼손. 그는 제 손등 사진을 찍었습니다. 화상으로 빨갛게 부어오른 손등을, 기름 얼룩이 가득한 앞치마도 찍었습니다. 그리고 가족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정산표 보냅니다. 우리 작은 집의 진짜 기여도입니다. 이미지가 업로드되었습니다. 앞치마 사진, 손등 사진, 그리고 엑셀 정산표. 저도 메시지를 추가했습니다. 큰형님, 전 한 개의 칭찬값은 빼뒀어요. 대신 전 6가지 공임은 시간으로 계산했습니다.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건을 적었습니다. 노동과 비용 공동 분담 역할 로테이션으로 전담제 폐지, 공개 모욕 시 즉시 퇴장, 제사 간소화. 단톡방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둘 답장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큰아주버님의 항의, 시어머니의 원망, 친척들의 비난. 하지만 놀랍게도 큰고모님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사실 나도 며느리 시절이 있었어. 영숙이 고생 많이 봤다. 이어서 작은 고모님도 정산표 봤어? 이렇게 많이 들었구나.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시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 번만 와서 이야기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목소리에서 전날의 분노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시댁 거실에는 2개의 장부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기존 장부와 우리가 보낸 정산표. 모두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시아버지가 두 장부를 번갈아 보시며 입을 여셨습니다. 내가 뭘 받나 싶더라. 돈만 받았구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영수증을 하나씩 꺼내 설명했습니다. 시간표도 타임랩스 영상 캡처도 동그랑땡 1시간 반, 동태전 1시간, 호박전 45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영수가. 내가 너무 큰 며느리만 챙겼구나. 선영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동서, 나도 미안해. 편하니까 모른 척했어. 그날 새로운 규칙이 만들어졌습니다. 제사 간소화, 비용과 노동균 등 분담, 역할 로테이션, 모욕성 발언 금지에 벌금까지. 시아버지가 새 장부에 직접 적으셨습니다. 1년 후 추석 제사. 저는 밝은 하늘색 블라우스를 입고 시댁에 갔습니다. 앞치마는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거실 벽에는 화이트보드가 걸려 있었고 역할표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비뽑기 결과 큰아주버님과 선영이 조리팀이었습니다. 저는 상차림팀. 처음으로 부엌에서 하루 종일 서 있지 않아도 되는 제사였습니다. 선영이 프라이팬 앞에서 전을 부치며 놀라워했습니다. 기름이 이렇게 많이 튀네. 저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편안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심하세요, 형님. 화상 입기 쉬워요.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할 때 삼촌이 탄 전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전이 좀 탔네. 큰 며느리가 부친 거예요. 제가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숨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준호가 물었습니다. 오늘 어땠어? 편했어? 처음으로 정말 편했어.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제 인생도 그렇게 새로운 빛으로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보이지 않던 존재였던 제가 이제는 당당한 가족 구성원이 되었습니다. 앞치마의 얼룩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규칙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봉투는 표가 되었고 체면은 존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날 제사상을 엎으며 무너뜨린 것은 상이 아니었습니다. 불평등한 전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 새로운 질서를 세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수였습니다. 무너뜨리는 복수가 아닌 새롭게 세우는 복수. 저는 이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더 이상 누구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제사상까지 엎어버린 남편의 선택, 과연 옳았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들려주세요.